반갑습니다. 오늘 상대성 이론 맛보기라는 주제로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게 된 부산과학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일상으로 회복되어서 큰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직접 만나 뵙고 강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할 주제가 상대성 이론인데요. 다들 잘 알겠지만 이 상대성 이론은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과거에는 이 상대성 이론 하면 대학에 가서야 배우는 어려운 분야였지만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면 과학, 물리 과목에서 배우는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와 있고요. 어린 친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성 이론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아인슈타인이 과연 어떤 과학자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인슈타인 하면 미국에서 살았던 유명한 과학자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독일 태생의 물리학자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으로 귀화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의 틀, 그 전까지 있어왔던 과학적인 상식들을 뒤집어 엎어놓은 그런 과학자고요.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큰 부분인 양자역학의 그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신 분이고 당연히 노벨 물리학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보면 의미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또래나 또는 선생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980년대에 나왔던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을 보면 의미가 뭔지는 잘 알 겁니다. 미래로 여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잘 알 겁니다. 벌써 개봉한 지가 8년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우주 여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선생님이 소개한 두 가지 영화의 공통적인 주제가 뭔지 잘 알겠죠? 바로 시간여행입니다. 시간여행이라는 이 주제 또는 이 상상력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방금 얘기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온 소재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 등에서 이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되는데 그 모두가 다 아인슈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선생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계가 있으니까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시계를 보고 지금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계라는 건 우리 인간이 만든 도구죠. 도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건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도구가 발달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전부터 있어 왔었죠. 아니, 우리 우주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있어 왔고 계속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안다는 것과는 별개로 시간이란 거는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게 아닐까요? 그게 과연 뭘까요? 자, 해가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아주 멋진 저녁 노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저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시계가 없어도 우리는 시간을 알 수는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그렇죠. 바로 빛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빛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 자체가 안 되죠. 빛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우주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빛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라는 건 시계라는 도구를 떠나서 아마 빛과 큰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가진 성질을 잠시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직진하고 다른 물체 만나서 반사도 하고 또 다른 물체로 들어갈 때 경계면에서 굴절도 합니다. 그리고 평광이라는 신기한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빛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얼마만큼 빠르냐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30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예, 지구 7바퀴 반을 돈 거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1초만 이동한답니다. 빛이 그만큼 빠르고요. 그런데 이 빛은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속력이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해도 별로 여러분 의아해하거나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다음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민호가 인도에 서 있고요. 은수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또 차도에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민호가 보는 은수는 어떻죠? 네, 오른쪽으로 시속 20km만큼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호가 보는 자동차는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시속 100km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은수가 보는 민호는요? 은수가 보는 민호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즉 왼쪽으로 시속 20km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은수가 보는 자동차는요? 어찌 보면 은수가 자동차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럼 은수가 볼 때 자동차는 시속 100이 아니라 시속 80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자, 이처럼 속력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속력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까 빛의 속력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합시다. 1초에 1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가 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 자동차는 빛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볼 때는 빛의 속력이 20만 킬로미터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저만큼 빠른 속력으로 쫓아가도 빛은 여전히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속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빛이 가진 독특한 성질이에요. 자, 여러분, 지구가 얼마만큼 빨리 공전하는지 혹시 압니까? 무려 1초에 30km를 움직인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라 하더라도요, 1초에 30km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물론 빛의 속력에 비한다면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를 한다면 약 한 10,000분 1 정도에 포함이 되겠죠. 지금 우리 과학기술로는요, 10,000분 1 정도 되는 거는 충분히 오차라고 하더라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이 있는데 빛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속력이 더 빠르게 측정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빛의 속력은 30만 30km의 속력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반대라면요, 빛의 속력이 좀 더 느리게 보일 수 있겠죠. 29만 9,970의 속력으로 측정될 겁니다. 하지만 빛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빛은 모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속력으로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빛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성질입니다. 즉 빛은요,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항상 일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속 불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논리적으로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빛이 왜 1초에 30만 킬로미터 움직이죠? 라고 질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빛이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보더라도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그냥 빛이 가진 본성인 겁니다.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속성, 이 자연의 진리를 알아내는데 우리 인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제 빛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속력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민호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 목성으로 여행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이 우주선의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우리 1시간 만에 간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은 우주선입니다. 그 다음 은수가 있습니다. 자, 은수는 우리 달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달에 서서 우주여행하고 있는 친구 민호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선생님, 달에서 저 우주선이 보입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자, 우주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계가 가장 정확할까요? 이런 벽시계요? 아니면 굉장히 고가의 이런 손목시계요? 아니면 전자시계요? 어떤 게 가장 정확할까요? 아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전자시계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확한 이런 뭐 손목시계, 고가의 명품 시계를 하더라도요, 그 측정 결과에 의하면 한 달에 10초 정도는 오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자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런 시계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시계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시계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시계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바로 빛시계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가상의 시계입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시계입니다. 왜 빛으로 시계를 만드느냐? 아까 우리 얘기했죠. 빛이란 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속력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모두 똑같이 측정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빛시계는요, 위아래에 거울이 붙어 있는데 그 사이를 계속 반사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이 위아래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왕복했는지를 측정하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상의 빛시계라는 겁니다. 이 빛시계를 우주선에 넣고 시간을 측정하면서 우주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상상이 됩니까? 자, 그러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민호는요, 빛시계를 측정할 때 이런 모습이겠죠. 위아래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버스 안에서 공을 잡고 위로 던지는 상황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 공은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버스가 달린다고 해서 공이 이렇게 비스듬히 갔다가 비스듬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은수가 보는 경우는 다릅니다. 은수가 볼 때는 빛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올라갔다가 비스듬히 내려오게 됩니다. 왜요? 우주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사람에게 빛의 속력은 어떻다고 했죠? 네, 똑같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빛의 속력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민호의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빛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거리 이만큼 움직였다. 그리고 시간이 이만큼 걸렸다. 편의상 요 거울과 거울 사이 거리를 그냥 1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왕복하는데 2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을 그냥 편의상 2라고 둘게요. 하지만 은수의 입장은 다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빛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거리 5만큼 움직였어. 왜냐하면 비스듬히 올라갔다가 비스듬히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도 5만큼 걸리겠죠. 은수가 보는 빛이 더 빠르게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빛의 속력은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죠? 분명히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도 민호가 측정한 시간과 은수가 측정한 시간이 다른 게 되었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 늘려서 확장해 볼게요. 자, 민호는 2년 동안 우주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시계를 보면서요. 하지만 은수 입장이 어때요? 2년 만에 온다는 녀석이 2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5년이 지나서야 오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럴 수 있겠죠? 즉, 시간은 서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측정한 시간과 상대방이 측정한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민호는 2년 동안 우주여행을 하고 지구로 돌아왔고요. 은수는 무려 5년을 기다렸더니 친구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서로 달라요. 누구의 시간이 빠르고 누구의 시간이 느린가요? 그렇죠. 민호의 시간이 조금 더 느립니다. 즉,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자, 조금 이야기를 다르게 해볼게요. 20살이 되어서 우주여행을 시작했다고 할게요, 민호가. 그럼 언제 돌아오나요? 22살에 돌아오겠죠. 하지만 은수 입장에서는요, 20살의 민호를 떠나보냈지만 25살이 되어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민호 입장에서는요, 3년 후에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즉, 미래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죠? 시간여행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받아들여지나요?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쌍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합니다. 가면서 인사를 하죠. 3년 후에 돌아올게. 그래, 잘 다녀와. 하고 보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우주여행을 갔다 온 이 쌍둥이는 할아버지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반대로 이 할아버지가 된 쌍둥이는 그러는 넌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쌍둥이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간의 상대성이에요.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아빠가 우리 인류가 새롭게 살 터전을 찾기 위해서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그런 아빠를 좀 원망하기도 하면서 지구에 남아서 아빠를 기다리게 되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빠가 다시 지구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딸은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크게 늙진 않았어요. 내 딸이 지금 내 눈앞에 할머니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네, 인터스텔라에도 나오는 이 장면, 바로 시간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 기술이 발달했을 때 인공위성과 초음속 비행기를 통해서 실제 실험을 해봤고요. 정말 그렇게 시간의 상대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바로 상대성 이론 중에서도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모든 관찰자에게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인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길이, 거리도 상대적이다라는 내용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측정한 길이와 상대방이 측정한 길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측정할 때는 동시인 사건이지만 상대방이 측정할 때는 동시가 아닌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움직일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까 나이를 덜 먹게 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빛의 속력의 견줄만큼 굉장히 빠를 때에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가정을 했었죠. 민호가 탄 우주선이 굉장히 빠르고 성능이 좋다라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살펴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기서의 주 포커스는 중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중력하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중력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은 지구 건물주에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아니라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 때문에 만들어진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이 휘어진 공간 때문에 빛도 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으니까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아무리 직진한다 하더라도 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미 지금부터 거의 100여 년 전에 실제 관측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력은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합니다. 아까 우리 살펴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물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대학생이 되어서 더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효과, 현실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중력이 작용해야만 느낄 수 있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중력이 작용하는 천체, 바로 뭘까요? 네,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의 존재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언을 했고요. 얼마만큼 중력이 크냐면 심지어 빛도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큰 중력이 작용하는 천체를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몇 년 전에 실제 블랙홀을 촬영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력파라는 것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중력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질량이 큰 천체가 운동하거나 또는 충돌하거나 결합하거나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질량의 변화가 생길 때 일어나는 그 공간의 일그러짐이 마치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우린 중력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력파도 1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몇 년 전에 탐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 2016년 2월에 공식적으로 중력파라는 게 있다는 거, 관측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인슈타인 정말 대단합니다. 100년 후에 기술이 발달해서 관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론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이론적 토대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소개한 in mc-제곱이라는 공식 기억하죠? 질량이 곧 에너지이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역시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또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원자력 발전에 이용될 수도 있고 이게 무기로 이용되면 원자폭탄이 되겠죠. 네. 이거의 이론적 토대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이 상대성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큰 아주 탁월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인슈타인, 과연 천재였을까요? 대부분은 다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라고. 선생님도 이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끈기 있게 연구하고 몰두하고 또 공부하면 분명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미래의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